인생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뒤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더 이상 계획을 세우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혼 전 저는 회사에서 계획을 세우는 일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짰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 계획까지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전처를 만나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안 본 지 1년이 넘었고 사실 전혀 보고 싶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딸 지혜가 워낙 완강했기에 저는 다시 시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가는 데만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달려 지혜가 제 엄마를 데려다 놓았다는 시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제 전처인 서연이가 이틀 전부터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그녀의 병실로 안내하며 그녀가 아직 잠들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전처입니다. 정확히는 전처죠.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빠 진심이에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간호사 언니한테 수작 거는 거 아니죠? 뒤에서 딸 지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지혜야. 만약 아빠가 정말 작업을 거는 거였다면 최소한 성함이라도 물어봤겠지. 저는 보람 간호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 그 이름이 손님께 잘 어울리네요라고 답했습니다. 딸은 즐거워하던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저를 전처의 병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4인실이었는데 제가 가본 병원 중 가장 우중충한 곳이었습니다. 방이 정말 별로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건강보험이 없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성민씨 사위 보험에 엄마를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본인뿐이었으니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야. 아빠는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지만 엄마와 나는 이미 이혼했어. 나는 판사가 명령한 모든 의무를 다했단다. 하지만 엄마가 원했던 건 다 해주지 않았잖아요. 지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침대 옆에 서서 잠든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원한 적 없었어요. 아빠도 알잖아요. 지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아빠를 사랑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얼음물을 원하긴 하지. 제가 냉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야. 내 엄마와 내가 이혼한 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한 짓 때문이란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알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고요. 아빠, 엄마 좀 보세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곱게 늙지 못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마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했겠지. 남편이 필요했을 거야. 지혜가 쏘아붙였습니다. 엄마에겐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야위어버린 거라고요. 고작 이 소리를 들으려고 나를 깨운 거냐?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지? 아빠는 조금의 자비심도 없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넌 자비가 뭔지도 몰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 여자를 참아줬고 기회도 줬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끈을 놓지 못했지. 아빠는 정착해서 여생을 즐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다 겪어봤잖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쓰라린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지. 내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모든 걸 고치려 노력할 만큼 그녀를 사랑했어. 심지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낸 후에도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멈추지 않았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그걸 견뎌내기도 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저희가 엄마를 여기 모셔온 후로 저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 해요. 집에 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남편도 만나야 하고요. 성민 씨가 어제 엄마 곁을 지켰지만 이제 성민 씨도 장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말리기 전까지만 해도 좋아했었죠. 우리 세 가족이 저 두 사람의 어긋난 관계 때문에 거의 풍비박산 날 뻔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에게 딱 맞는 짝일지도 모르지. 아빠는 정말 눈물도 없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가끔은 내 심장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구나.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는데 지혜가 그 마음을 낚아챘습니다. 이미 복수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미 엄마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잖아요.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난 복수하지 않았어. 그냥 떠난 것뿐이야. 전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쉽게 떠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물었습니다. 집 빼고 모든 걸 다 나눴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돼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빠만 원했죠. 그리고 두 분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었어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엄마 쪽 변호사도 계속 그렇게 말했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재산 전부를 나눈 거야. 그럼 왜 아빠는 성민 씨 말로 최소 7천만 원은 들었을 거라는 튜닝된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면서 엄마는 차 한 대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내 신용등급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내 엄마가 자는 동안 나는 여기 앉아서 아이패드로 게임이나 하고 있으마. 아빠에게 잠깐 휴식을 드릴게요. 엄마가 깨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깨어나면 바로 전화할게요. 엄마가 정확히 왜 저러는 거니?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약을 한꺼번에 다 드셨대요. 약을 통째로 삼켜버려서 위세척까지 해야 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술만 너무 많이 마셨대요. 기진맥진해서 탈수 증세까지 왔고요. 그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건지 저희도 아직 몰라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마 다시는 못 깨어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 제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설마요, 아빠? 지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만약 엄마가 깨어나면 나 대신 좀 잘 대해주렴.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제 뺨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패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던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2년 전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때로 생각이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참 희한한 짓들도 마다하지 않지. 지혜가 어릴 때 아이는 정체 모를 사탕들을 섞어 괴상한 간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나는 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게 무엇이든 다 먹어주며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지혜가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지혜의 요리 실력은 여전해서 고기는 돌덩이처럼 딱딱했죠. 사위 성민이는 고기가 맛없다는 걸 눈치챘는지 제 잔에 계속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다행히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름을 따서 지은 지혜의 아들, 재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고 제 눈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지혜와 성민이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성민이 자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두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이면 성민이 어머니 성함을 딴 서윤이 좋겠다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아들이면 성민이 아버지 성함을 딴 준호가 어떠냐고 제가 제안했고 성민이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딴 손주가 이미 있잖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정하게 해주자.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짐작으론 당신 이름에서 딴 서연이나 내 이름에서 딴 재호 같은 걸 생각하는 모양이네. 사실 민규라는 이름은 어떨까 생각 중이었어. 민규라고 부르면 예쁘잖아. 김민규라 이름 참 좋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급냉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제안한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성민 씨는 어때? 성민이는 아직 제 눈치를 보느라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성함을 딴 손주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습니다. 지혜는 제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빠 생각은 어때요? 지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짓는 건 큰 실수가 될 것 같구나. 방금 네 엄마가 저지른 실수만큼이나 말이야. 지혜야,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니? 파티에서 다들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장면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아주 멍청한 짓을 하면 모든 게 멈추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지. 음악도 멈추고 낡은 레코드판에 바늘 긁히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순간 말이야. 그래,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 그 침묵이 마치 1시간은 흐른 것 같았지. 실제로는 단 몇 초였겠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노련하게 침묵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말했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 새벽 회의가 있어서 이제 그만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지혜야. 그리고 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찰나 지혜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아빠, 이리로 와서 한번 안아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여기서 나가야겠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저는 서연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 자네, 오늘 밤 내 잔에 물만 따른 게 아니었나? 도대체 뭘 섞은 거야? 그냥 콜라였습니다, 아버님. 성민이가 답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술 한잔하고 싶네요. 아빠,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와 다시 손을 뻗었지만 이번에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녀를 피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 얘기는 없어. 제가 내뱉었습니다. 난 내 집으로 갈 거야. 당신들이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나랑 같이 갈 일은 없을 거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제가 제안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혜도 눈치챈 것이죠. 아니란다, 지혜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전혀 화나지 않았어. 이제야 드디어 정신이 좀 드는구나. 지혜야,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때가 있단다. 이 작은 일만 잘 넘기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침묵 속에 견디는 시간들이 있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헛된 기대를 하며 고통을 참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 터지기 마련이야. 의미 없는 일들이지. 때로는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만 제외하고요.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내 엄마는 네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지난 15년 동안 자기가 사랑해온 남자의 이름으로 짓고 싶어 하는 거란다. 내 엄마가 바람피웠던 그 남자 말이야. 그 남자가 며칠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의 기억을 내 아들의 이름 속에 남기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지혜와 성민이 모두 서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재호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 끝난 일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최고의 아내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다고요. 왜 끝났는데 서연아? 제가 물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에 끝낸 거예요. 우리 제발 얘기 좀 해요. 그건 불륜이 아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만났을 뿐이고 그마저도 항상 잠자리를 한 건 아니라고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당신에게 돌아온 뒤로 우리는 항상 행복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재호 씨.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서연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야. 제가 평정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이혼 절차가 다 끝나면 누군가에겐 진실을 말하겠지. 하지만 난 내 거짓말에 이제 진저리가 난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끝냈다고 했지, 서연아. 만약 내 그 가증스러운 머릿속 계획대로였다면 넌 여전히 그놈을 만나고 있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끝냈다고 말했잖아요. 그녀가 악을 썼습니다. 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끝낸 게 아니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5년 전 내가 부산에 가서 그놈을 만났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놈을 반쯤 죽여놓았어.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놈은 이미 병원에 실려갔지. 내가 그놈 휴대폰을 뺏어서 내가 보낸 모든 문자를 다 확인했어. 그건 나중에 증거로 쓸 생각이다. 내가 누구인지도 똑똑히 밝히고 다음에 한 번만 더 내 아내 근처에 나타나면 그날이 내 재산날이 될 거라고 경고했지. 그놈 아내한테도 너희 관계를 다 폭로하겠다고 했어. 어떤 이유로든 심지어 단순한 안부조차 너한테 연락하면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네가 끝낸 게 아니야, 서연아. 내가 끝낸 거지. 재호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실수였어요.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서연아. 나 역시 큰 실수를 했거든, 나는. 나도 혼란스러웠고 나 역시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 엉망진창인 결혼 생활을 붙잡고 있으려 했던 게 내 실수였지. 지혜 때문에 참았어. 우리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도 바보같이 시간이 흐르면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연극 같은 생활을 끝내는 대신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던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서연아, 내 말이 맞았어. 오늘 밤 내 입에서 그놈 이름이 나오는 순간 너는 우리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거야. 저는 그렇게 병실 밖으로,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처 없이 시내를 돌았습니다. 제네시스의 엔진 소리와 달빛 아래 어둠을 가르는 속도감이 제 가슴속 통증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휴대폰은 꺼두었습니다. 사실 겉보기만큼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도를 안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그동안 저는 여러 방면으로 이혼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서연이는 아마 오늘 밤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첫째는 제가 그녀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 둘째는 왜 5년 전 그날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매년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늘 묵던 그 호텔을 예약했죠. 세미나는 단 하루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항상 1박 2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그녀는 민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두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죠. 심지어 그녀는 제 이야기를 몇 번이나 꺼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두 사람은 달콤한 입맞춤을 나눴고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규는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차를 타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차 보닛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인데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됐군. 제가 말했습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건 정말 나쁜 짓이지. 안 그래, 민규 씨?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가 답했습니다. 타이어 휠캡 얘기는 그만하고 수영구에 있는 자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 혜경 씨 이야기나 해볼까? 지금 당장 찾아가서 얘기하기엔 좀 늦은 시간인가? 내일 아침에 방문하는 게 낫겠군.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규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언제든 부르게. 나도 자네에게 한 약속을 지킬 테니 자네가 경찰을 불러봤자 손해보는 건 자네 일세. 자네의 현숙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 아내 서연이와 여기서 놀아난 사실이 알려지면 말이야. 민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내 것을 남과 나누는 성격이 아니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그가 변명했습니다. 서연 씨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식사만 했을 뿐이에요. 그는 제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이 흥미로워서 대화 상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만 나눴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았네. 그는 상황이 해결된 줄 알고 저를 보며 안도하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는 볼링핀처럼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 휠캡을 발 앞으로 던졌고 그는 그것에 걸려 바닥으로 세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멈췄을 때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네, 민규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분이 안 풀릴까봐 말이야. 자네 입으로 오늘 저녁은 식사뿐이었다고 했지? 그건 내가 지켜봤으니 잘 아네. 그럼 작년은? 그 전에는? 도대체 얼마나 된 건가? 그가 터진 입술 사이로 15년, 아니 20년 정도 됐습니다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민규.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그 여자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연락하면 자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끝내버리겠네. 알아들었나?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가지도 말고 편지나 전화도 하지 마. 2번 경고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민규 씨, 다음번에 만날 때는 오늘처럼 다정하게 끝나지 않을 걸세. 제 경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온 그녀는 저를 유혹하려 애썼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녀가 부산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저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여행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제 뇌의 일부분은 마치 주다스 프리스트 주다스의 노래 모드 같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그 밴드의 명반 중 하나가 복수를 위한 외침, Screaming for Vengeance입니다. 제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를 원했습니다. 제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불행은 친구를 원한다는 말처럼 저와 함께 고통받을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제 사업적 인맥을 동원해 민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민규를 직장에서 해고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는 티를 내거나 그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 알고 있으면 충분했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 선물을 사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이제 민규에게 악을 행할 때 느껴지는 차가운 희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그의 삶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서연이와의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고요? 왜 즉시 대면하고 소송을 걸지 않았냐고요? 그건 그녀가 저지른 짓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녀를 믿고 싶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제 이성과 직업적 직관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우리 회사가 임금 동결 상태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연봉이 크게 올랐는데 말이죠. 제가 10년 동안 공들였던 그 자리가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봉이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사실을 서연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수입의 대부분은 그녀가 모르는 비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2년 뒤 저는 다시 승진했고 연봉은 더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서연이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만의 이유는 이혼할 경우 그녀가 제 실제 수입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전히 연봉 4천만 원을 받는다고 믿었고 그것이 이혼 재산 분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 상사는 본인의 이혼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었기에 기꺼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중간 관리직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밖 누구도 왜 다른 임원들이 저에게 보고하고 제 지시를 따르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독특한 운영 방식인 것처럼 보였죠. 제 실제 수입의 4분의 3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정기적으로 저희 협력업체 중 하나처럼 보이는 별도의 법인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들은 모두 저와 함께 낚시를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이름만 빌려주는 대가로 제가 그들의 취미 생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낚시 여행을 보내주었고 그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급여나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회사로 들어간 돈은 다시 제 해외 계좌로 송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돈 중 일부를 인출한 적이 딱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지혜와 성민이가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집을 통째로 사준 건 아니었지만 매달 내는 이자가 10만 원도 안 되도록 큰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혜 부부에게 2번째 차를 사주었을 때입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위치가 서로 멀어 차가 2대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조차 저는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집과 2번째 차를 지원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제 자산 규모를 줄여 서연이에게 줄 몫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값 지원금은 제 퇴직연금에서 대출받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서연이가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칠 퇴직금 계좌를 거의 빈털터리로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출을 받아 가용 수입을 줄였고 덕분에 서연이에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최소한으로 낮췄습니다. 제 계획 중 가장 짜릿했던 부분은 민규가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물 제품 검사 전문가였죠. 우리 회사 역시 제조업 기반이었고 전국의 수많은 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민규가 이직할 때마다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만약 민규가 새로 들어간 회사에 우리 고객사가 있다면 영업이사에게 넌지시 귀띔을 했습니다. 제 지인이 그 회사 사람과 점심을 먹으며 민규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흘렸고 그러면 민규는 어김없이 해고되었습니다. 만약 민규의 새 직장이 우리와 거래가 없는 곳이라면 일부러 거래를 터서 고객사로 만든 뒤 그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엑셀 파일을 만들어 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민규와 그가 겪는 모든 불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불행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자 제조업계에서 민규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그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규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가졌던 마지막 일자리들은 정원 관리나 단순 일용직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죠.
저는 그녀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기에 그녀의 커리어나 삶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규의 아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습니다. 저는 그의 딸이 법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저는 그녀를 위해 특별 장학금을 신설해 전달했습니다. 물론 장학금 지원은 그녀가 졸업하는 해에 끝났습니다. 장학금 전액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우수했고 베일에 쌓인 후원자로부터 학업 장려금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것은 민규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자존감은 무너졌고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생애 마지막에 그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 또한 제 행동이 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아내의 외도를 알았을 때의 그 순수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온화하고 서글서글하며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사랑했던 여인이 오랫동안 저를 배신해왔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것조차 낯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체계적이고 냉혹하게 파괴하면서 즐거움까지 느끼는 냉혈한이 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유일한 잘못은 부적절한 여자를 탐낸 것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선량한 가장 김재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악당이라면 눈에 띄는 표식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옛날 영화 속 악당들은 항상 검은 모자를 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 제네시스를 검은색으로 바꿀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찢겨진 심장은 치유보다는 복수를 원했고 제 영혼은 용서보다는 응징을 부르짖었습니다. 민규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서연이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맹세한 여자를 믿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민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의 파탄을 넘어 타인을 온전히 신뢰하는 제 능력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민규를 짓밟는 동안 저는 서연이를 지켜보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자산을 보호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맞는 것과 달리 저는 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더 오래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예전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혼할 당시에도 여전히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시들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민규가 제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최대한 많은 돈을 숨기고 비축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 소유였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아직 정정하셨고 제가 이혼할 때 그렇게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으셨기에 변호사들에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제가 잠시 얹혀 사는 것이라고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서연이가 부산 세미나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민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가 즐거웠고 입맞춤이 환상적이었다고 말이죠. 또한 그와 함께했던 뜨거운 시간들이 그립지만 올해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민규 또한 그의 아내에게 미안해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들의 이 정신적인 사랑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죽을 때까지 이 관계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행위보다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자며 그녀는 내년에 봐요. 내 사랑이라는 말로 문자를 끝맺었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기다리며 그 문자를 읽었을 때
저는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 제 감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서연이가 평소처럼 저에게 다가올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 때 그녀가 들어와 제 목을 껴안으며 키스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쳐내며 감기 기운이 있어 옮기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까지는 꼭 나아야 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주말에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년 당신 세미나 끝나면 같이 갔잖아요. 그럼 올해는 지혜랑 둘이 다녀오는 게 어떠니? 이번 주에는 도저히 회사 일을 뺄 수가 없어서 말이야. 하지만 여보 주말이잖아요. 그녀가 칭얼거렸습니다. 딱 이틀만 내면 되는데. 제주도 3박 4일 여행. 우리 둘만 오붓하게 보내자고요.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아마 호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지도 몰라요. 당신 입히려고 야한 속옷도 잔뜩 샀단 말이에요. 민규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서연아, 지금 회사 연봉 동결의 구조조정 분위기라 눈치 보인단 말이야. 내가 정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해. 내가 비용 절감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저는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에게 전화해 보겠다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제가 올라갔을 때 그녀는 지혜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민규에게 아까 보낸 문자를 읽었는지 묻는 메시지를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침대로 들어가지 않자 그녀는 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연이가 예전만큼 즐거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절정에 오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기에 오로지 제 쾌락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그저 함께 밤을 보내는 여자로만 대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거칠고 애정은 메말랐지만 역설적으로 더 강렬해졌습니다. 평소 모험적인 성격이었던 서연이는 침대에서만큼은 다소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직후 죄책감에 사로잡혀 저에게 순종적일 때 그녀는 제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녀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들로 그녀를 다뤘습니다. 서연이가 자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며 항의하기도 전에 이듬해 세미나 시즌이 돌아왔고 저는 그녀가 민규와 연락하는지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요금 명세서를 확인하며 부산 지역 번호로 오는 연락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규의 번호로 수많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규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민규를 아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했고 그가 불운의 연속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작년 세미나 직후 그가 괴한에게 습격당해 크게 다치고 금품까지 털렸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것이죠. 또한 그가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문자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기다리겠다는 그녀의 간절한 부름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는 민규의 지인을 시켜 그의 집까지 찾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그 지인에게 그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제 이 업계 일을 하지 않으니 연락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서연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저에게 이번 세미나에는 도저히 갈 기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년 참석해왔고 이번에도 가야 한다고 말이죠. 올해는 작년과 뭐가 다른데? 대체 뭐가 문제인데? 제가 속마음을 숨긴 채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보다 이 시간 늦은 비행기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를 감시하느라 하마터면 들킬 뻔하기도 했죠. 서연이는 자고 오지도 않고 그날 밤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전화를 걸어 그녀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밤 급한 출장이 생겨 집을 비워야 하지만 당신이 세미나 중이니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켰죠. 그녀는 저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일찍 돌아가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미나와 전시회에만 참석했고 일정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녀는 저에게 세미나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며 그곳이 얼마나 따분한지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결국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세미나 참석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서연이는 저에게 완벽하게 충실했습니다. 저는 가끔 직접 그녀를 미행하거나 흥신소를 붙여 확인하기도 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는 한 번 깨진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테라스 흔들의자에 앉아 쉴 때도 저는 항상 그녀가 민규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랑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 거라 믿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가로운 일요일 아침 그녀가 저를 깨우며 사랑을 나눌 때도 저는 그녀가 민규와의 순간을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서연이에게 다시는 온 마음을 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로맨틱하게 굴어도 말이죠. 저는 항상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연이는 저에게 그저 잠자리가 보장된 비싼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이혼하기 전 2년 동안 저는 종종 그녀의 몸을 훑어보며 마치 농부가 농작물 상태를 점검하듯 평가했습니다. 가슴이 좀 처지기 시작했군. 이제 머지않았어. 라거나 얼굴에 늘어난 주름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됐군 하고 생각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케이크 좀 더 먹어. 잔뜩 먹어도. 당신 마르는 거 보기 싫단 말이야. 그녀가 사랑해요라고 하면 저는 그럼 됐어라고 답하며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제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줄 거라 믿었겠지만 제 진짜 속마음은 어차피 곧 끝날 사이니 당신이 뚱뚱해지든 소처럼 변하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우리 삶은 평온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지혜 부부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죠. 수년 동안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자신의 불륜을 거의 잊었거나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세월은 약이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잘못쯤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 며칠 전 부산의 친구로부터 민규가 마지막 직장에서조차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매니저는 그를 주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그는 최저 시급을 받으며 매장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눈을 치우거나 잔디를 깎았고 어떤 날은 인형탈을 쓰고 손님을 끌기 위해 춤을 춰야 했습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전단지를 돌리던 민규는 지난 5년 사이 몰라보게 망가졌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인 명문대 졸업생이 인형탈을 쓰고 햄버거를 팔고 있었죠. 점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10대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규를 대학 가봤자 소용없다는 산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한 소녀는 민규가 듣는 앞에서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으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는 엄마의 말에 소녀는 이렇게 말했죠. 졸업하면 뭐 해요? 저 아저씨 좀 봐요. 부모님이 수억 원 들여 대학 보내봤자 결국 저 꼴 아닐까요? 지금 제가 저 아저씨보다 돈 더 잘 벌걸요? 전 인형 탈 안 써도 시급 더 받잖아요. 민규는 원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난도질 당하는 소리를 듣자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민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입간판을 아무데나 던져버렸습니다. 목격자들은 고의라고 했고 누군가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 간판은 지나가던 손님에게 맞았고 놀란 손님은 음식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님이 민규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는 이성을 잃고 폭주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바닥에 떨어진 햄버거를 하키 공처럼 걷어차며 손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일당을 받아 술 한 병과 밧줄을 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공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조업 기술 전공자답게 아주 튼튼하고 정교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의자 끝에 올라선 그는 목에 줄을 걸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인생의 영광과 과오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했던 커리어와 추락, 자신을 경멸하던 딸, 그리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아내와의 관계. 이제 그녀와는 별거 중이었죠. 아내는 그를 견디다 못해 각방을 썼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을 망친 건 커리어의 추락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를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민규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생각했죠. 언젠가 그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이 제 마지막 복수였는데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기 직전 민규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서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그녀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부녀와 잠자리를 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원망을 서연이에게 돌렸습니다. 서연이 남편에게 들켜 병원 신세를 진 그날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마지막 생각은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기운에 뇌가 마비되어 가면서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생각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민규의 아내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지난 몇 년간 겪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았다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서연이와 민규를 모두 알고 있던 옛 동료가 그녀에게 부고를 전했습니다. 서연이는 민규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미 정보를 입수했기에 그녀가 이상하게 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인지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치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과거의 친구를 잃은 슬픔을 말할 줄 알았지만 그녀의 입에선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마저 내 곁을 떠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도 한때는 사랑에 눈먼 바보였습니다. 그 밤,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사랑을 나눴습니다.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진심 어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저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이제 상처가 아물어 그녀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5년 만에 제 찢겨진 심장에 딱지가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지혜 부부와 저녁을 먹을 때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여전히 신혼부부 같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그 입을 놀려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민규로 짓자고 지혜를 설득하려 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준비해 왔는데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왜 민규에게 했던 복수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말입니다. 민규의 삶을 파괴한 것은 탄창 하나를 다 비우고 다시 장전에 쏘는 것과 같았지만 진짜 원인은 그놈이 아니었습니다. 민규는 우리 사이에서 발생한 악의 근원 중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저를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아, 사실 나는 부산에서 그놈을 패주기 전까지 민규라는 인간에 대해 전혀 몰랐어.
내가 지난 5년 동안 한 짓은 비겁하고 치졸한 복수였을지도 몰라. 마치 학교장한테 얻어맞고는 만만한 범생이한테 화풀이하는 찌질이처럼 말이야. 제 복수의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민규도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진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바로 서연이 당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오려 애썼지만 저는 그녀가 전화한 첫날 밤에 이미 챙겨둔 짐을 그녀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와서 당신이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가구든 가전제품이든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데려오면 제가 허락한 물건만 가져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토요일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짐 정리를 다 끝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와 지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제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재호 씨,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요. 그래, 정말 후회하고 있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 뼈저리게 후회 중일 거야.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 최악의 아내야. 우리 제발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 30년 가까이 함께 했잖아요. 오래전 일로 이 모든 걸 다 버릴 순 없어요. 재호 씨,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 5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요. 왜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었는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잠자리가 생애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규의 죽음을 알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마음을 연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 제 말 좀 들어줄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벌써 수십 년 전 일이고 당신이 이미 그 일을 매듭지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제발요. 서연아, 난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널 여기서 쫓아낼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말을 다 들어주마.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 저는 제 삶을 살기 위해 이 일이 빨리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들어주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핑계 대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자, 말해봐.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만 묻자. 도대체 언제부터 왜 시작된 거지? 재호 씨, 지금이 2010년이니까. 우리가 1980년에 결혼했죠. 아마 1982년쯤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무려 28년 동안이나 나를 속인 거야?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규와 그녀가 생각하는 기간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놈은 잠자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했겠지. 저는 지혜를 쳐다보았고 지혜는 제 엄마를 보았습니다. 재호 씨, 지혜는 분명히 당신 딸이에요. 세미나는 7월이었고 지혜는 1월생이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넌 내심 바라고 있었겠지?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의심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지혜는 엄마를 바라보았고 서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엄마의 천사. 엄마는 목숨보다 널 사랑해. 지난 5년 동안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었어. 내 심장의 가장 큰 부분은 내 것이란다. 하지만 우리 유전자 검사는 해볼 수 있잖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나 내 손주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확인은 필요하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제가 다 말했잖아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네 말을 믿어야 하지?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넌 거짓말을 해왔어. 결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내내 나를 속였다는 뜻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재호 씨.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항상 당신뿐이었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럼 이해시켜봐. 들어줄 테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이게 변호사 없이 나누는 마지막 대화일 테니까. 재호 씨 진심이에요? 난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에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요. 우리 30년 세월을 고작 그 일로 버리는 건 너무 가혹해요. 지난 5년 동안 난 민규 씨를 만나지도 소식을 듣지도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로 나를 이렇게 벌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가 5년 동안 그놈을 안 만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넌 4년 전에도 그놈한테 연락하려 했었지.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세미나에서 너는 그와 연례 행사처럼 갔던 만남을 위해 그를 찾았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어.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해 봤지만 그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 아니, 기억했지만 무서웠던 거야. 자기가 답장하는 순간 내가 정말로 죽여버리거나 아내에게 폭로해 인생을 끝장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네가 끝낸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5년 전 네가 그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우리의 사랑은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영원할 것이었으니까. 그놈은 죽었어. 고작 5년 전인데 말이야. 근데 잠깐, 넌 그놈이 죽은 걸 몰랐던 거야? 하지만 아마 거짓말은 아니겠지. 지혜한테 내 정부의 이름을 손주 이름으로 붙여달라고 할 만큼 그놈을 사랑했으니까. 우리 결혼을 파탄내면서까지 말이야. 아니에요, 아빠는 몰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그 세미나에 갔어요. 거기서 민규 씨를 만났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첫 외박이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전화했지만 당신은 일하느라 바빴죠. 민규 씨와 대화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는 당신과 참 닮았었거든요. 다음 해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며 식당에서 쫓겨날 때까지 수다를 떨었죠. 그와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당신과 닮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 줘야 해요. 우리는 신혼이었고 가끔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물어볼 상대가 필요했거든요. 4년째 되던 해에 비로소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건 사고였어요. 둘 다 취해서 침대에 눕게 된 것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려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졌어요. 5년째 되던 해에는 서로를 피했지만 솔직히 친구로서 그가 그리웠어요. 그 해엔 지혜를 임신 중이었으니 지혜가 1년이나 늦게 태어난 게 아닌 이상 그가 친부일 리는 없잖아요. 그 해엔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에 그가 찾아와 2년 전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우정을 버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실수는 우리가 또 저녁을 같이 먹은 거였어요. 솔직히 2년 동안 그를 피하면서 그와의 밤을 상상하긴 했거든요. 둘 다 취해 있었고 그 느낌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벌써 6년이 흘렀고 우리는 딱 한 번, 그것도 취해서 사고를 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해엔 저녁 식사가 전부였어요. 그 다음 해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오로지 그를 만나기 위해 세미나에 가는 기분이었어요. 8년째 되던 해 그 긴장감을 깨기 위해 우리는 다시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때 가장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3년 동안 그를 피하며 상상했던 환상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정말 끔찍했어요. 지루하기 짝이 없었죠. 잠자리에선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지만 민규 씨는 당신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았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아내 취향에만 길들여져 있었어요.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해에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민규 씨를 다시 피하기 시작한 거죠. 식사도 잠자리도 거부하고 아예 말조심을 했어요. 도망친 거나 다름없었죠. 행사 마지막 날 겨우 그에게 다가가 한참 찾은 척 연기를 했어요.
그의 아내 안부를 묻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죠. 그 다음에 재호 씨, 우리는 벌써 10년째 그 세미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민규 씨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소중한 친구라며 계속 떠들었어요. 마치 우리들만의 기념일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저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억지로 받아줬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내 결혼 생활을 걸 만큼 좋은 놈이었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제발 이해해줘요. 그는 정말 당신과 닮았었고, 저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1년에 딱 한 번뿐이었잖아요.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옛 연인들 같은 느낌이었을 뿐이에요. 우리 사이의 뜨거운 밤과는 비교도 안 됐죠. 민규 씨는 새로운 시도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건 낭만도 없는 지루한 의무 방어전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입으로 해준 적도 없고 그는 늘 한 가지 자세뿐이었죠. 당신도 알잖아요. 서연아, 넌 하나도 몰라. 내가 너의 외도를 안 뒤에 우리가 왜 새로운 시도들을 시작했는지 말이야. 생각해봐. 내가 내 입은 허락하면서 정작 나는 내게 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민규가 거쳐간 곳에 내 입술을 대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거칠게 잤던 건 그놈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걸 갖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너를 아프게 하고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며칠 전 밤까지만 해도 넌 어젯밤이 인생 최고였다고 했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널 창녀 대하듯 다뤘을 뿐이고 넌 그저 내 밑에서 헐떡였을 뿐이야.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그저 견뎠어요. 매년 세미나에서 그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기도 했지만 정작 잠자리를 할 때는 치과에서 이를 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제 친구였고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진심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나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재호 씨, 당신이 뭐가 그렇게 아픈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기 전까지 그 일은 20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 20년 동안 우리는 2000번 넘게 사랑을 나눴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민규 씨와는 기껏해야 8번 정도였고 저는 매번 그게 싫었어요. 기억조차 하기 싫다고요. 내가 민규를 당신보다 우선순위에 뒀다면 억울하겠지만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찌꺼기를 줬거나 망신을 줬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적도 없고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요. 그 일은 1년에 단 한 번. 우리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그러니 당신이 망신당할 일은 없었다고요. 심지어 당신이 민규 씨를 패주고 관계를 끊게 만든 그 해에도 그 일은 이미 자연스럽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 문자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저녁 식사 때 이제 잠자리는 그만두고 친구로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어차피 끝날 관계였어요. 다시는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책감 없이 지내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건 그런 뜻이었어요. 그에게 상처 주지 않고 부드럽게 끝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알았다고요. 재호 씨, 제발 믿어줘요. 난 당신만 사랑해요. 민규 씨와의 일은 아주 오래전 시작된 멍청한 실수였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에겐 수많은 추억과 사랑, 함께한 삶이 있잖아요. 제발 이 모든 걸 버리지 마세요. 저는 주저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애썼죠.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고통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 내 아이의 엄마, 내 인생의 동반자. 하지만 배신의 칼날은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제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네가 실수를 했고 후회한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 넌 나를 배신했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내가 그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너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앗아갔어. 내가 나를 믿게 했던 그 모든 세월이 다 거짓이 된 거야.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나는 이 일을 넘길 수가 없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제발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뭐든 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상담도 받고 우리 같이 노력해요. 오래전 일로 우리 결혼 생활을 끝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불륜 때문이 아니야, 서연아. 28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과 기만 때문이지. 넌 28년 동안 나를 속였어.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믿게 만들면서 말이야. 너는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권리를 뺏어버렸어. 만약 내가 알았다면, 아빠, 저한테서도 선택권을 뺏으셨잖아요. 지혜가 걷잡을 수 없이 울부짖었고,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지만 고치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긴 고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널 목숨보다 사랑해. 하지만 이건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다. 이 배신감이 수년 동안 나를 갉아먹었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쳤단다. 서연이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내가 내 갈 길을 갈 차례야. 나는 이혼할 거다. 집안 물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도 좋아. 하지만 이번 주말 전까지는 이 집에서 나가줘. 아빠, 제발요. 지혜가 애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지혜야, 미안하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빠 자신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야. 나는 이 배신감을 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서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지혜가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는 제 어깨 위로 수년간 쌓인 배신과 고통의 무게가 짓눌러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그 수많은 세월과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연이의 외도와 거짓말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 남는 건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재건하기 위해 치유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서연이가 집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혜가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저는 미래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날은 참으로 기묘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우리가 수십 년간 모아온 수많은 물건을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죠. 재호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알아, 서연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잘 가. 그녀는 떠났고 저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던 이 큰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리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평화와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 동안 오로지 저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씩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녀의 배신이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강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혜도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왜 제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면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삶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서연이의 배신이 남긴 흉터는 영원히 남겠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저를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를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을 다시 세우려 노력했지만 배신의 여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지혜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후로는 더욱 그랬죠.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서연이와 격렬하게 다투던 중 그녀는 절망에 빠져 지혜가 민규의 딸이라고 내뱉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참혹하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사랑하고 키운 아이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심장이 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배신은 제게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제 편이 아닌 엄마의 편에 섰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서연이를 옹호하는 지혜를 보며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지혜를 제 유산 상속 명의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과 유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은 정확히 5대5로 나눴고 서연이는 예금 절반과 가재도구를 챙겨갔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지만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그곳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고 시내의 현대적인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일에 매달리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삶에 찾아온 신선한 바람 같았죠. 미나는 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케팅 이사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고 과거에 상처가 없는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남편을 사고로 잃은 아픔을 겪었더군요. 그런 상실 속에서도 미나는 낙천적이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제가 과거를 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 상처를 서서히 아물게 하는 치료제 같았습니다. 제가 행복을 찾아가는 동안 서연이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우울증과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와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서연이는 지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엄마를 지지하긴 했지만 엄마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술은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장도 잃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홀로 마음속 괴물들과 싸우는 처지가 되었죠. 가끔 지인들을 통해 그녀가 알코올 중독과 심한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제 인생의 너무 많은 부분을 망가뜨렸고 이제 저는 제가 새로 찾은 행복을 지켜야만 하니까요. 지혜는 엄마를 도우려 애썼지만 지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엄마를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돌봐야 할 자신의 가정이 있었고 망가져가는 엄마는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저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믿으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미나와 저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죠.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미나는 제게 큰 힘과 기쁨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세월은 배신과 고통의 시간들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용서라는 것이 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과거의 사슬로부터 저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비록 서연이가 한 짓을 완벽하게 용서하거나 잊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고, 제가 누려야 할 행복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서연이의 몰락은 배신의 대가와 관계에서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지혜와는 언젠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지금의 삶에 충실하려 합니다. 저는 미나와 함께하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인생이 제게 선물한 이 두 번째 행복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인생은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계획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죠. 이혼 전에는 모든 일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상사태를 대비해 겹겹이 계획을 세워뒀죠. 그런데 오늘 전철을 만나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 넘게 보지 않았고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딸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 지혜의 고집에 못 이겨 저는 다시 시내로 향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지혜가 엄마를 입원시킨 시립병원이었습니다. 주차를 하며 제발 금방 끝낼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서연이가 이틀 전 입원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가 잠들어 있다며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분께서. 간호사가 말을 떼자 제가 정정했습니다. 전처입니다. 전처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간호사 언니한테 수작 부리는 거 아니죠?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제 엄마의 병실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4인실 병실은 정말 어둡고 칙칙했습니다. 병실이 너무 안 좋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건강보험이 없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사위보험에 올릴 수도 없었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지만 엄마와는 남남이란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어. 하지만 내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지. 지혜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혼을 원한 적 없어요. 지금도 아빠를 사랑하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얼음물을 원해.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내 엄마와 내가 헤어진 건 결혼 생활 중에 엄마가 한 일 때문이야. 지혜야, 너도 다 알잖니? 알아요. 하지만 아빠. 엄마 좀 보세요. 저렇게 망가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추하게 늙어갑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스스로 돌봤어야지. 남편 탓만 하지 말고. 지혜가 쏘아붙였습니다. 엄마에겐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야윈 거라고요. 이런 소리나 들으려 나를 부른 거냐? 제가 비꼬았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대체 누구야? 아빠는 동정심도 없어요? 지혜가 따졌습니다. 넌 동정이 뭔지 몰라. 나는 그 여자를 수없이 참아줬어. 하지만 그 사람은 민규라는 놈을 끝내 놓지 못했지. 아빠는 행복해질 생각이 없어요? 지혜의 물음에 저는 쓰라린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자존심 다 버리고 매달릴 만큼 사랑했지. 하지만 결과는 어땠니? 엄마는 멈추지 않았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걸 참아주는 남자들도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엄마를 여기 모셔온 뒤로 저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성민 씨도 어제 고생했고요. 이제 성민 씨도 엄마를 싫어해요. 제가 말리기 전까진 아니었지만요. 우리 가족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울리는 짝일 뿐이야. 아빠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부서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미 복수했잖아요? 엄마 영혼을 짓밟았으니 이제 만족하세요? 지혜가 따졌습니다. 난 복수한 적 없어. 그냥 떠났을 뿐이지. 전 여전히 모르겠어요. 아빠는 그렇게 쉽게 떠날 분이 아니잖아요.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왜 재산 분할도 그렇게 엉망으로 한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집 빼고 다 나눴어. 서연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 오직 나만 원했어. 변호사도 우리 재산이 더 많아야 한다고 의심했지만 말이야. 저는 어깨를 쓱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전부야. 그럼 아빠, 왜 아빠는 7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면서 엄마는 차 한 대 살 돈도 없는 거예요? 내 신용이 더 좋아서 그렇겠지. 어쨌든 내 엄마 자는 동안 여기 앉아서 게임이나 하마. 지혜 너는 가서 좀 쉬렴. 엄마 깨면 바로 연락하고. 아빠 엄마가 왜 저러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이래. 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어. 위세척을 해야 했어요. 먹지도 않고 술만 마셔서 기진맥진 상태였대요. 실수인지 자살 시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안 깨어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엄마가 깨어나면 나 대신 좀 잘해줘라.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제 뺨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2년 전 일들이 떠올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우린 자식을 위해 참 희한한 짓도 하지. 지혜가 어릴 때 만든 괴상한 간식을 다 먹어주며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민이네 집에서 먹었던 딱딱한 고기 요리도요. 사위가 제 잔에 계속 물을 따르던 건 아마 고기가 맛없어서 미안해서였겠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참 소중했습니다. 손주 재호와 놀아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때 지혜와 성민이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아이 이름을 두고 신나게 떠들었죠. 딸이면 서윤, 아들이면 준호로 하자고요. 그런데 서연이가 갑자기 민규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혜도 성민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지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은 내 엄마가 저지른 실수만큼이나 큰 실수가 될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파티에서 누군가 멍청한 짓을 하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레코드판 바늘 긁히는 소리만 들리는 듯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가 겨우 침묵을 깼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군.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성민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잔에 대체 뭘 섞은 거야? 콜라였습니다, 아버님. 성민이가 답했습니다. 저도 술 한잔하고 싶네요. 아빠 대체 왜 그러세요? 서연이가 다가왔지만 저는 그녀를 피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얘기할 거 없어. 난 내 집으로 갈 거야. 당신들은 마음대로 해.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제안한 이름 때문에 그러세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란다. 아빠는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참고 넘기면 다 좋아질 거라 믿었던 내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어.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있지. 서연이만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묻자 제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지난 15년 동안 사랑해온 불륜남의 이름으로 내 아들 이름을 지으려 한 거란다. 그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기억을 남기려고 말이야. 지혜와 성민이는 경악했습니다.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다 끝난 일이었어요. 당신에게 충실하려 노력했다고요. 왜 끝났는데? 죄책감 때문이라고? 아니, 넌 멈추지 않았을 거야. 5년 전 내가 부산에서 그놈을 만났을 때 내가 그놈을 반쯤 죽여놨거든. 내 문자를 다 확인하고 경고했어. 다시는 내 아내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그래서 네가 끝낸 게 아니야. 내가 강제로 끝낸 거지. 내가 실수한 건 너 같은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거야. 지혜 때문에, 그리고 널 사랑하니까 참았어. 하지만 오늘 내 입에서 그놈 이름이 나오는 순간
우리 결혼은 정말 끝난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5년 전 서연이가 세미나 핑계로 부산에서 민규를 만날 때 저는 그를 미리 찾아가 손을 봐줬습니다. 그의 아내 혜경 씨에게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죠. 그 덕분에 서연이는 5년 동안 저에게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놈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혼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입을 숨기고 재산을 부모님 명의로 옮기고 퇴직금을 대출받아 아이들 집을 사주는 방식으로 서연이에게 갈 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혼 후 미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준 진실한 사람입니다. 반면 서연이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저는 지혜와의 연도 끊었습니다. 서연이의 몰락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미나와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